때는 조선 숙종 시절 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 24살의 젊은 과부 이화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달처럼 창백한 얼굴과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채, 그리고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을 가진 미인이었지요. 19에 시집왔으나 1년 만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작은 농장을 홀로 꾸리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한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사회적 관습과 젊은 나이에 피어나는 외로움과 욕망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밤을 고뇌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화연은 농장에 힘 좋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녀는 산 너머 절에서 자란 고아 청년, 무쇠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힘이 장사이고 성품이 우직하기로 이름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우리 집 머슴으로 들여야겠구나. 그렇게 21살의 청년 무쇠가 화연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쇠는 이름처럼 단단한 몸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노동으로 다져진 몸은 바위와도 같았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아이처럼 순박했고 그 눈빛은 세상 물정 모르는 강아지처럼 맑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연은 묵묵히 일하는 무쇠의 모습을 텐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땡볕 아래 땀으로 젖은 그의 넓은 등, 장작을 팰 때마다 꿈틀거리는 팔의 힘줄이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과부의 몸으로. 화연은 스스로를 꾸짖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밤이 되면 무쇠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어느 날 밤, 화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다른 하인들을 심부름 보낸 뒤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누가 좀 무쇠야. 무쇠 좀 불러오너라. 마님의 애절한 목소리에 무쇠는 깜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희미한 촛불만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 화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 위에서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의원을 부를까요? 아니다. 그럴 것 없다. 어서 이리 와서 내 배를 좀 주물러다오. 급체를 한 모양이다. 무쇠는 당황했지만 주인의 명령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친 그의 손이 비단 치마 위, 부드러운 여인의 살갗에 다차 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아, 거기가 아니다. 조금만 더 아래. 그래, 거기다. 화연은 그의 손을 잡아 끌며 점점 더 은밀한 곳으로 향하게 했고 무쇠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얼굴만 붉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화연의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천한 놈. 내가 어찌 감히 힘없는 과부를 욕보일 수 있느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무쇠는 땅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나는 목을 매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은 덮어줄 테니 내 연간 세경에서 나락 한 섬을 제하는 것으로 하겠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무쇠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화연의 배앓이는 툭하면 재발했습니다. 그때마다 밤은 깊었고 배앓이는 더욱 심해졌으며 무쇠의 세경은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마침내 그의 세경이 한 톨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무쇠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마님, 이리 가다가는 제가 받을 세경이 하나도 남지 않겠습니다. 더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화연은 그의 반항에 놀랐지만 이내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세경을 깎는 대신 내가 너에게 얹어주어야겠구나. 너의 그 손은 배앓이의 특효이니 약손에 대한 갑이라 생각하거라. 그해 가을, 무쇠는 다른 머슴들의 2배가 넘는 나락 7섬을 세경으로 받았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특히 밤이 외로운 과부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옆 동네 박씨 과부가 무쇠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무쇠 총각, 나도 며칠째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네. 자네의 그 약손으로 내 병도 좀 고쳐주시게. 후하게 값을 쳐주겠네. 무쇠는 거절했지만 과부의 끈질긴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박씨 과부의 배앓이가 씻은 듯이 나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더 많은 과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쇠를 찾아와 자신의 배앓이를 호소했습니다. 무쇠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낮에는 고된 농사일에 시달리고 밤에는 이 집 저 집 불려다니며 과부들의 이 병을 고치느라 몸이 축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요. 화연은 질투와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를 타일렀습니다. 무쇠야, 다른 집은 그만 가거라. 너는 내 집 머슴이다. 그러다 내 몸이 먼저 상하겠다. 하지만 과부들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서로 더 높은 값을 부르며 무쇠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무쇠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구나. 어느 깊은 밤, 무쇠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그리고 화연의 방문 앞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지요. 마님,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수많은 병을 고칠 기력이 없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무쇠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부들은 그들의 명약, 약손이 사라졌다며 대성통곡했지요. 아이고, 이제 우리 배는 누가 쓰다듬어주나. 우리의 약손이 도망갔다네. 화연은 홀로 방에 앉아 무쇠가 남기고 간 편지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강원도 산골마을에서는 과부의 약손 무쇠의 전설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때는 조선 숙종 시절, 강원도의 깊은 산골마을에 24살의 젊은 과부, 이화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달처럼 창백한 얼굴과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채, 그리고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을 가진 미인이었지요. 19에 시집왔으나 1년 만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작은 농장을 홀로 꾸리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한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사회적 관습과 젊은 나이에 피어나는 외로움과 욕망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밤을 고뇌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화연은 농장에 힘 좋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녀는 산 너머 절에서 자란 고아 청년, 무쇠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힘이 장사이고 성품이 우직하기로 이름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우리 집 머슴으로 들여야겠구나. 그렇게 21살의 청년 무쇠가 화연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쇠는 이름처럼 단단한 몸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노동으로 다져진 몸은 바위와도 같았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아이처럼 순박했고 그 눈빛은 세상 물정 모르는 강아지처럼 맑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연은 묵묵히 일하는 무쇠의 모습을 텐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땡볕 아래 땀으로 젖은 그의 넓은 등, 장작을 팰 때마다 꿈틀거리는 팔의 힘줄이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과부의 몸으로. 화연은 스스로를 꾸짖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밤이 되면 무쇠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어느 날 밤, 화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다른 하인들을 심부름 보낸 뒤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누가 좀 무쇠야. 무쇠 좀 불러오너라. 마님의 애절한 목소리에 무쇠는 깜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희미한 촛불만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 화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 위에서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의원을 부를까요? 아니다. 그럴 것 없다. 어서 이리 와서 내 배를 좀 주물러다오. 급체를 한 모양이다. 무쇠는 당황했지만 주인의 명령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친 그의 손이 비단 치마 위, 부드러운 여인의 살갗에 다차 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아, 거기가 아니다. 조금만 더 아래. 그래, 거기다. 화연은 그의 손을 잡아 끌며 점점 더 은밀한 곳으로 향하게 했고 무쇠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얼굴만 붉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화연의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천한 놈. 내가 어찌 감히 힘없는 과부를 욕보일 수 있느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무쇠는 땅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나는 목을 매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은 덮어줄 테니 내 연간 세경에서 나락 한 섬을 제하는 것으로 하겠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무쇠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화연의 배앓이는 툭하면 재발했습니다. 그때마다 밤은 깊었고 배앓이는 더욱 심해졌으며 무쇠의 세경은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마침내 그의 세경이 한 톨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무쇠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마님, 이리 가다가는 제가 받을 세경이 하나도 남지 않겠습니다. 더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화연은 그의 반항에 놀랐지만 이내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세경을 깎는 대신 내가 너에게 얹어주어야겠구나. 너의 그 손은 배앓이의 특효이니 약손에 대한 갑이라 생각하거라. 그해 가을, 무쇠는 다른 머슴들의 2배가 넘는 나락 7섬을 세경으로 받았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특히 밤이 외로운 과부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옆 동네 박씨 과부가 무쇠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무쇠 총각, 나도 며칠째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네. 자네의 그 약손으로 내 병도 좀 고쳐주시게. 후하게 값을 쳐주겠네. 무쇠는 거절했지만 과부의 끈질긴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박씨 과부의 배앓이가 씻은 듯이 나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더 많은 과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쇠를 찾아와 자신의 배앓이를 호소했습니다. 무쇠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낮에는 고된 농사일에 시달리고 밤에는 이 집 저 집 불려다니며 과부들의 이 병을 고치느라 몸이 축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요. 화연은 질투와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를 타일렀습니다. 무쇠야, 다른 집은 그만 가거라. 너는 내 집 머슴이다. 그러다 내 몸이 먼저 상하겠다. 하지만 과부들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서로 더 높은 값을 부르며 무쇠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무쇠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구나. 어느 깊은 밤, 무쇠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그리고 화연의 방문 앞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지요. 마님,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수많은 병을 고칠 기력이 없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무쇠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부들은 그들의 명약, 약손이 사라졌다며 대성통곡했지요. 아이고, 이제 우리 배는 누가 쓰다듬어주나. 우리의 약손이 도망갔다네. 화연은 홀로 방에 앉아 무쇠가 남기고 간 편지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강원도 산골마을에서는 과부의 약손 무쇠의 전설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때는 조선 숙종 시절 강원도의 깊은 산골마을에 24살의 젊은 과부 이화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달처럼 창백한 얼굴과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채,
그리고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을 가진 미인이었지요. 19에 시집왔으나 1년 만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작은 농장을 홀로 꾸리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한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사회적 관습과 젊은 나이에 피어나는 외로움과 욕망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밤을 고뇌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화연은 농장에 힘 좋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녀는 산 너머 절에서 자란 고아 청년, 무쇠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힘이 장사이고 성품이 우직하기로 이름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우리 집 머슴으로 들여야겠구나. 그렇게 21살의 청년 무쇠가 화연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쇠는 이름처럼 단단한 몸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노동으로 다져진 몸은 바위와도 같았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아이처럼 순박했고 그 눈빛은 세상 물정 모르는 강아지처럼 맑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연은 묵묵히 일하는 무쇠의 모습을 텐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땡볕 아래 땀으로 젖은 그의 넓은 등, 장작을 팰 때마다 꿈틀거리는 팔의 힘줄이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과부의 몸으로. 화연은 스스로를 꾸짖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밤이 되면 무쇠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어느 날 밤, 화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다른 하인들을 심부름 보낸 뒤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누가 좀 무쇠야. 무쇠 좀 불러오너라. 마님의 애절한 목소리에 무쇠는 깜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희미한 촛불만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 화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 위에서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의원을 부를까요? 아니다. 그럴 것 없다. 어서 이리 와서 내 배를 좀 주물러다오. 급체를 한 모양이다. 무쇠는 당황했지만 주인의 명령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친 그의 손이 비단 치마 위, 부드러운 여인의 살갗에 다차 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아, 거기가 아니다. 조금만 더 아래. 그래, 거기다. 화연은 그의 손을 잡아 끌며 점점 더 은밀한 곳으로 향하게 했고 무쇠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얼굴만 붉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화연의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천한 놈. 내가 어찌 감히 힘없는 과부를 욕보일 수 있느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무쇠는 땅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나는 목을 매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은 덮어줄 테니 내 연간 세경에서 나락 한 섬을 제하는 것으로 하겠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무쇠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화연의 배앓이는 툭하면 재발했습니다. 그때마다 밤은 깊었고 배앓이는 더욱 심해졌으며 무쇠의 세경은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마침내 그의 세경이 한 톨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무쇠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마님, 이리 가다가는 제가 받을 세경이 하나도 남지 않겠습니다. 더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화연은 그의 반항에 놀랐지만 이내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세경을 깎는 대신 내가 너에게 얹어주어야겠구나. 너의 그 손은 배앓이의 특효이니 약손에 대한 갑이라 생각하거라. 그해 가을, 무쇠는 다른 머슴들의 2배가 넘는 나락 7섬을 세경으로 받았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특히 밤이 외로운 과부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옆 동네 박씨 과부가 무쇠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무쇠 총각,
나도 며칠째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네. 자네의 그 약손으로 내 병도 좀 고쳐주시게. 후하게 값을 쳐주겠네. 무쇠는 거절했지만 과부의 끈질긴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박씨 과부의 배앓이가 씻은 듯이 나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더 많은 과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쇠를 찾아와 자신의 배앓이를 호소했습니다. 무쇠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낮에는 고된 농사일에 시달리고 밤에는 이 집 저 집 불려다니며 과부들의 이 병을 고치느라 몸이 축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요. 화연은 질투와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를 타일렀습니다. 무쇠야, 다른 집은 그만 가거라. 너는 내 집 멋습니다. 그러다 내 몸이 먼저 상하겠다. 하지만 과부들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서로 더 높은 값을 부르며 무쇠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무쇠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구나. 어느 깊은 밤, 무쇠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그리고 화연의 방문 앞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지요. 마님,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수많은 병을 고칠 기력이 없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무쇠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부들은 그들의 명약, 약손이 사라졌다며 대성통곡했지요. 아이고, 이제 우리 배는 누가 쓰다듬어주나. 우리의 약손이 도망갔다네. 화연은 홀로 방에 앉아 무쇠가 남기고 간 편지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강원도 산골마을에서는 과부의 약손 무쇠의 전설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때는 조선 숙종 시절, 강원도의 깊은 산골마을에 24살의 젊은 과부, 이화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달처럼 창백한 얼굴과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채, 그리고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을 가진 미인이었지요. 19에 시집왔으나 1년 만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작은 농장을 홀로 꾸리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한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사회적 관습과 젊은 나이에 피어나는 외로움과 욕망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밤을 고뇌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화연은 농장에 힘 좋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녀는 산 너머 절에서 자란 고아 청년, 무쇠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힘이 장사이고 성품이 우직하기로 이름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우리 집 머슴으로 들여야겠구나. 그렇게 21살의 청년 무쇠가 화연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쇠는 이름처럼 단단한 몸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노동으로 다져진 몸은 바위와도 같았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아이처럼 순박했고 그 눈빛은 세상 물정 모르는 강아지처럼 맑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연은 묵묵히 일하는 무쇠의 모습을 텐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땡볕 아래 땀으로 젖은 그의 넓은 등, 장작을 팰 때마다 꿈틀거리는 팔의 힘줄이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과부의 몸으로. 화연은 스스로를 꾸짖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밤이 되면 무쇠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어느 날 밤, 화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다른 하인들을 심부름 보낸 뒤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누가 좀 무쇠야. 무쇠 좀 불러오너라. 마님의 애절한 목소리에 무쇠는 깜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희미한 촛불만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 화연은 식은 땀을 흘리며 이불 위에서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의원을 부를까요? 아니다. 그럴 것 없다. 어서 이리 와서 내 배를 좀 주물러다오. 급체를 한 모양이다. 무쇠는 당황했지만
주인의 명령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친 그의 손이 비단 치마 위, 부드러운 여인의 살갗에 닿자 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아, 거기가 아니다. 조금만 더 아래. 그래, 거기다. 화연은 그의 손을 잡아 끌며 점점 더 은밀한 곳으로 향하게 했고, 무쇠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얼굴만 붉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화연의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천한 놈. 내가 어찌 감히 힘없는 과부를 욕보일 수 있느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무쇠는 땅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나는 목을 매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은 덮어줄 테니 내 연간 세경에서 나락 한 섬을 제하는 것으로 하겠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무쇠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화연의 배앓이는 툭하면 재발했습니다. 그때마다 밤은 깊었고 배앓이는 더욱 심해졌으며 무쇠의 세경은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마침내 그의 세경이 한 톨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무쇠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마님, 이리 가다가는 제가 받을 세경이 하나도 남지 않겠습니다. 더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화연은 그의 반항에 놀랐지만 이내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세경을 깎는 대신 내가 너에게 얹어주어야겠구나. 너의 그 손은 배앓이의 특효이니 약손에 대한 갑이라 생각하거라. 그해 가을, 무쇠는 다른 머슴들의 2배가 넘는 나락 7섬을 세경으로 받았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특히 밤이 외로운 과부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옆 동네 박씨 과부가 무쇠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무쇠 총각, 나도 며칠째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네. 자네의 그 약손으로 내 병도 좀 고쳐주시게. 후하게 값을 쳐주겠네. 무쇠는 거절했지만 과부의 끈질긴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박씨 과부의 배앓이가 씻은 듯이 나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더 많은 과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쇠를 찾아와 자신의 배앓이를 호소했습니다. 무쇠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낮에는 고된 농사일에 시달리고 밤에는 이 집 저 집 불려다니며 과부들의 이 병을 고치느라 몸이 축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요. 화연은 질투와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를 타일렀습니다. 무쇠야, 다른 집은 그만 가거라. 너는 내 집머슴이다. 그러다 내 몸이 먼저 상하겠다. 하지만 과부들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서로 더 높은 값을 부르며 무쇠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무쇠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구나. 어느 깊은 밤, 무쇠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그리고 화연의 방문 앞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지요. 마님,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수많은 병을 고칠 기력이 없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무쇠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부들은 그들의 명약, 약손이 사라졌다며 대성통곡했지요. 아이고, 이제 우리 배는 누가 쓰다듬어주나. 우리의 약손이 도망갔다네. 화연은 홀로 방에 앉아 무쇠가 남기고 간 편지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강원도 산골마을에서는 과부의 약손 무쇠의 전설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때는 조선 숙종 시절, 강원도의 깊은 산골마을에 24살의 젊은 과부, 이화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달처럼 창백한 얼굴과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채, 그리고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을 가진 미인이었지요. 19에 시집왔으나 1년 만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작은 농장을 홀로 꾸리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한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사회적 관습과 젊은 나이에 피어나는 외로움과 욕망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밤을 고뇌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화연은 농장에 힘 좋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녀는 산 너머 절에서 자란 고아 청년, 무쇠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힘이 장사이고 성품이 우직하기로 이름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우리 집 머슴으로 들여야겠구나. 그렇게 21살의 청년 무쇠가 화연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쇠는 이름처럼 단단한 몸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노동으로 다져진 몸은 바위와도 같았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아이처럼 순박했고 그 눈빛은 세상 물정 모르는 강아지처럼 맑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연은 묵묵히 일하는 무쇠의 모습을 텐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땡볕 아래 땀으로 젖은 그의 넓은 등, 장작을 팰 때마다 꿈틀거리는 팔의 힘줄이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과부의 몸으로. 화연은 스스로를 꾸짖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밤이 되면 무쇠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어느 날 밤, 화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다른 하인들을 심부름 보낸 뒤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누가 좀 무쇠야. 무쇠 좀 불러오너라. 마님의 애절한 목소리에 무쇠는 깜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희미한 촛불만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 화연은 식은 땀을 흘리며 이불 위에서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의원을 부를까요? 아니다. 그럴 것 없다. 어서 이리 와서 내 배를 좀 주물러다오. 급체를 한 모양이다. 무쇠는 당황했지만 주인의 명령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친 그의 손이 비단 치마 위, 부드러운 여인의 살갗에 다차 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아, 거기가 아니다. 조금만 더 아래. 그래, 거기다. 화연은 그의 손을 잡아 끌며 점점 더 은밀한 곳으로 향하게 했고 무쇠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얼굴만 붉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화연의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천한 놈. 내가 어찌 감히 힘없는 과부를 욕보일 수 있느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무쇠는 땅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나는 목을 매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은 덮어줄 테니 내 연간 세경에서 나락 한 섬을 제하는 것으로 하겠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무쇠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화연의 배앓이는 툭하면 재발했습니다. 그때마다 밤은 깊었고 배앓이는 더욱 심해졌으며 무쇠의 세경은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마침내 그의 세경이 한 톨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무쇠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마님, 이리 가다가는 제가 받을 세경이 하나도 남지 않겠습니다. 더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화연은 그의 반항에 놀랐지만 이내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세경을 깎는 대신 내가 너에게 얹어주어야겠구나. 너의 그 손은 배앓이의 특효이니 약손에 대한 갑이라 생각하거라. 그해 가을, 무쇠는 다른 머슴들의 2배가 넘는 나락 7섬을 세경으로 받았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특히 밤이 외로운 과부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옆 동네 박씨 과부가 무쇠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무쇠 총각, 나도 며칠째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네. 자네의 그 약손으로 내 병도 좀 고쳐주시게. 후하게 값을 쳐주겠네. 무쇠는 거절했지만 과부의 끈질긴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박씨 과부의 배앓이가 씻은 듯이 나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더 많은 과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쇠를 찾아와 자신의 배앓이를 호소했습니다. 무쇠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낮에는 고된 농사일에 시달리고 밤에는 이 집 저 집 불려다니며 과부들의 이 병을 고치느라 몸이 축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요. 화연은 질투와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를 타일렀습니다. 무쇠야, 다른 집은 그만 가거라. 너는 내 집 멋습니다. 그러다 내 몸이 먼저 상하겠다. 하지만 과부들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서로 더 높은 값을 부르며 무쇠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무쇠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구나. 어느 깊은 밤, 무쇠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그리고 화연의 방문 앞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지요. 마님,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수많은 병을 고칠 기력이 없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무쇠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부들은 그들의 명약, 약손이 사라졌다며 대성통곡했지요. 아이고, 이제 우리 배는 누가 쓰다듬어주나. 우리의 약손이 도망갔다네. 화연은 홀로 방에 앉아 무쇠가 남기고 간 편지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강원도 산골마을에서는 과부의 약손 무쇠의 전설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때는 조선 숙종 시절 강원도의 깊은 산골마을에 24살의 젊은 과부 이화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달처럼 창백한 얼굴과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채 그리고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을 가진 미인이었지요. 19에 시집왔으나 1년 만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작은 농장을 홀로 꾸리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한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사회적 관습과 젊은 나이에 피어나는 외로움과 욕망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밤을 고뇌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화연은 농장에 힘 좋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녀는 산 너머 절에서 자란 고아 청년, 무쇠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힘이 장사이고 성품이 우직하기로 이름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우리 집 머슴으로 들여야겠구나. 그렇게 21살의 청년 무쇠가 화연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쇠는 이름처럼 단단한 몸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노동으로 다져진 몸은 바위와도 같았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아이처럼 순박했고 그 눈빛은 세상 물정 모르는 강아지처럼 맑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연은 묵묵히 일하는 무쇠의 모습을 텐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땡볕 아래 땀으로 젖은 그의 넓은 등, 장작을 팰 때마다 꿈틀거리는 팔의 힘줄이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과부의 몸으로. 화연은 스스로를 꾸짖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밤이 되면 무쇠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어느 날 밤, 화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다른 하인들을 심부름 보낸 뒤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누가 좀 무쇠야. 무쇠 좀 불러오너라. 마님의 애절한 목소리에 무쇠는 깜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희미한 촛불만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 화연은 식은 땀을 흘리며 이불 위에서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의원을 부를까요? 아니다. 그럴 것 없다. 어서 이리 와서 내 배를 좀 주물러다오. 급체를 한 모양이다. 무쇠는 당황했지만 주인의 명령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친 그의 손이 비단 치마 위, 부드러운 여인의 살갗에 다차 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아, 거기가 아니다.
조금만 더 아래. 그래. 거기다. 화연은 그의 손을 잡아 끌며 점점 더 은밀한 곳으로 향하게 했고 무쇠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얼굴만 붉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화연의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천한 놈. 내가 어찌 감히 힘없는 과부를 욕보일 수 있느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무쇠는 땅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나는 목을 매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은 덮어줄 테니 내 연간 세경에서 나락 한 섬을 제하는 것으로 하겠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무쇠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화연의 배앓이는 툭하면 재발했습니다. 그때마다 밤은 깊었고 배앓이는 더욱 심해졌으며 무쇠의 세경은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마침내 그의 세경이 한 톨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무쇠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마님, 이리 가다가는 제가 받을 세경이 하나도 남지 않겠습니다. 더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화연은 그의 반항에 놀랐지만 이내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세경을 깎는 대신 내가 너에게 얹어주어야겠구나. 너의 그 손은 배앓이의 특효이니 약손에 대한 갑이라 생각하거라. 그해 가을, 무쇠는 다른 머슴들의 2배가 넘는 나락 7섬을 세경으로 받았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특히 밤이 외로운 과부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옆 동네 박씨 과부가 무쇠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무쇠 총각, 나도 며칠째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네. 자네의 그 약손으로 내 병도 좀 고쳐주시게. 후하게 값을 쳐주겠네. 무쇠는 거절했지만 과부의 끈질긴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박씨 과부의 배앓이가 씻은 듯이 나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더 많은 과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쇠를 찾아와 자신의 배앓이를 호소했습니다. 무쇠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낮에는 고된 농사일에 시달리고 밤에는 이 집 저 집 불려다니며 과부들의 이 병을 고치느라 몸이 축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요. 화연은 질투와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를 타일렀습니다. 무쇠야, 다른 집은 그만 가거라. 너는 내 집 머슴이다. 그러다 내 몸이 먼저 상하겠다. 하지만 과부들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서로 더 높은 값을 부르며 무쇠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무쇠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구나. 어느 깊은 밤, 무쇠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그리고 화연의 방문 앞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지요. 마님,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수많은 병을 고칠 기력이 없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무쇠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부들은 그들의 명약, 약손이 사라졌다며 대성통곡했지요. 아이고, 이제 우리 배는 누가 쓰다듬어주나. 우리의 약손이 도망갔다네. 화연은 홀로 방에 앉아 무쇠가 남기고 간 편지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강원도 산골마을에서는 과부의 약손 무쇠의 전설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때는 조선 숙종 시절 강원도의 깊은 산골마을에 24살의 젊은 과부 이화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달처럼 창백한 얼굴과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채 그리고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을 가진 미인이었지요. 19에 시집왔으나 1년 만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작은 농장을 홀로 꾸리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한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사회적 관습과 젊은 나이에 피어나는 외로움과 욕망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밤을 고뇌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화연은 농장에 힘 좋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녀는 산 너머 절에서 자란 고아 청년, 무쇠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힘이 장사이고 성품이 우직하기로 이름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우리 집 머슴으로 들여야겠구나. 그렇게 21살의 청년 무쇠가 화연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쇠는 이름처럼 단단한 몸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노동으로 다져진 몸은 바위와도 같았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아이처럼 순박했고 그 눈빛은 세상 물정 모르는 강아지처럼 맑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연은 묵묵히 일하는 무쇠의 모습을 텐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땡볕 아래 땀으로 젖은 그의 넓은 등, 장작을 팰 때마다 꿈틀거리는 팔의 힘줄이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과부의 몸으로. 화연은 스스로를 꾸짖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밤이 되면 무쇠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어느 날 밤, 화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다른 하인들을 심부름 보낸 뒤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누가 좀 무쇠야. 무쇠 좀 불러오너라. 마님의 애절한 목소리에 무쇠는 깜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희미한 촛불만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 화연은 식은 땀을 흘리며 이불 위에서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의원을 부를까요? 아니다. 그럴 것 없다. 어서 이리 와서 내 배를 좀 주물러다오. 급체를 한 모양이다. 무쇠는 당황했지만 주인의 명령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친 그의 손이 비단 치마 위, 부드러운 여인의 살갗에 다차 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아, 거기가 아니다. 조금만 더 아래. 그래, 거기다. 화연은 그의 손을 잡아 끌며 점점 더 은밀한 곳으로 향하게 했고 무쇠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얼굴만 붉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화연의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천한 놈. 내가 어찌 감히 힘없는 과부를 욕보일 수 있느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무쇠는 땅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나는 목을 매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은 덮어줄 테니 내 연간 세경에서 나락 한 섬을 제하는 것으로 하겠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무쇠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화연의 배앓이는 툭하면 재발했습니다. 그때마다 밤은 깊었고 배앓이는 더욱 심해졌으며 무쇠의 세경은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마침내 그의 세경이 한 톨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무쇠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마님, 이리 가다가는 제가 받을 세경이 하나도 남지 않겠습니다. 더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화연은 그의 반항에 놀랐지만 이내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세경을 깎는 대신 내가 너에게 얹어주어야겠구나. 너의 그 손은 배앓이의 특효이니 약손에 대한 갑이라 생각하거라. 그해 가을, 무쇠는 다른 머슴들의 2배가 넘는 나락 7섬을 세경으로 받았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특히 밤이 외로운 과부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옆 동네 박씨 과부가 무쇠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무쇠 총각, 나도 며칠째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네. 자네의 그 약손으로 내 병도 좀 고쳐주시게. 후하게 값을 쳐주겠네. 무쇠는 거절했지만 과부의 끈질긴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박씨 과부의 배앓이가 씻은 듯이 나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더 많은 과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쇠를 찾아와 자신의 배앓이를 호소했습니다. 무쇠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낮에는 고된 농사일에 시달리고 밤에는 이 집 저 집 불려다니며 과부들의 병을 고치느라 몸이 축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요. 화연은 질투와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를 타일렀습니다. 무쇠야, 다른 집은 그만 가거라. 너는 내 집 머슴이다. 그러다 내 몸이 먼저 상하겠다. 하지만 과부들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서로 더 높은 값을 부르며 무쇠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무쇠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구나. 어느 깊은 밤, 무쇠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그리고 화연의 방문 앞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지요. 마님,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수많은 병을 고칠 기력이 없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무쇠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부들은 그들의 명약, 약손이 사라졌다며 대성통곡했지요. 아이고, 이제 우리 배는 누가 쓰다듬어 주나. 우리의 약손이 도망갔다네. 화연은 홀로 방에 앉아 무쇠가 남기고 간 편지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강원도 산골마을에서는 과부의 약손 무쇠의 전설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때는 조선 숙종 시절, 강원도의 깊은 산골마을에 24살의 젊은 과부, 이화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달처럼 창백한 얼굴과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채, 그리고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을 가진 미인이었지요. 19에 시집왔으나 1년 만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작은 농장을 홀로 꾸리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한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사회적 관습과 젊은 나이에 피어나는 외로움과 욕망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밤을 고뇌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화연은 농장에 힘 좋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녀는 산 너머 절에서 자란 고아 청년, 무쇠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힘이 장사이고 성품이 우직하기로 이름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우리 집 머슴으로 들여야겠구나. 그렇게 21살의 청년 무쇠가 화연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쇠는 이름처럼 단단한 몸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노동으로 다져진 몸은 바위와도 같았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아이처럼 순박했고 그 눈빛은 세상 물정 모르는 강아지처럼 맑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연은 묵묵히 일하는 무쇠의 모습을 텐마루에 앉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땡볕 아래 땀으로 젖은 그의 넓은 등, 장작을 팰 때마다 꿈틀거리는 팔의 힘줄이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게냐. 과부의 몸으로. 화연은 스스로를 꾸짖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밤이 되면 무쇠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어느 날 밤, 화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다른 하인들을 심부름 보낸 뒤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누가 좀 무쇠야. 무쇠 좀 불러오너라. 마님의 애절한 목소리에 무쇠는 깜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희미한 촛불만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 화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 위에서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의원을 부를까요? 아니다. 그럴 것 없다. 어서 이리 와서 내 배를 좀 주물러다오. 급체를 한 모양이다. 무쇠는 당황했지만 주인의 명령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친 그의 손이 비단 치마 위, 부드러운 여인의 살갗에 다차 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아, 거기가 아니다. 조금만 더 아래. 그래, 거기다. 화연은 그의 손을 잡아 끌며 점점 더 은밀한 곳으로 향하게 했고 무쇠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얼굴만 붉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휩싸여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화연의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천한 놈. 내가 어찌 감히 힘없는 과부를 욕보일 수 있느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무쇠는 땅에 머리를 박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나는 목을 매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은 덮어줄 테니 내 연간 세경에서 나락 한 섬을 제하는 것으로 하겠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무쇠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화연의 배앓이는 툭하면 재발했습니다. 그때마다 밤은 깊었고 배앓이는 더욱 심해졌으며 무쇠의 세경은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마침내 그의 세경이 한 톨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무쇠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마님, 이리 가다가는 제가 받을 세경이 하나도 남지 않겠습니다. 더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화연은 그의 반항에 놀랐지만 이내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세경을 깎는 대신 내가 너에게 얹어주어야겠구나. 너의 그 손은 배앓이의 특효이니 약손에 대한 갑이라 생각하거라. 그해 가을, 무쇠는 다른 머슴들의 2배가 넘는 나락 7섬을 세경으로 받았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특히 밤이 외로운 과부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옆 동네 박씨 과부가 무쇠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무쇠 총각, 나도 며칠째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네. 자네의 그 약손으로 내 병도 좀 고쳐주시게. 후하게 값을 쳐주겠네. 무쇠는 거절했지만 과부의 끈질긴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박씨 과부의 배앓이가 씻은 듯이 나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더 많은 과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쇠를 찾아와 자신의 배앓이를 호소했습니다. 무쇠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낮에는 고된 농사일에 시달리고 밤에는 이 집 저 집 불려다니며 과부들의 이 병을 고치느라 몸이 축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요. 화연은 질투와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를 타일렀습니다. 무쇠야, 다른 집은 그만 가거라. 너는 내 집 머슴이다. 그러다 내 몸이 먼저 상하겠다. 하지만 과부들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서로 더 높은 값을 부르며 무쇠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무쇠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구나. 어느 깊은 밤, 무쇠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그리고 화연의 방문 앞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지요. 마님,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수많은 병을 고칠 기력이 없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무쇠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부들은 그들의 명약, 약손이 사라졌다며 대성통곡했지요. 아이고, 이제 우리 배는 누가 쓰다듬어주나. 우리의 약손이 도망갔다네. 화연은 홀로 방에 앉아 무쇠가 남기고 간 편지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강원도 산골마을에서는 과부의 약손 무쇠의 전설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때는 조선 숙종 시절, 강원도의 깊은 산골마을에 24살의 젊은 과부, 이화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달처럼 창백한 얼굴과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채, 그리고 깊은 슬픔을 머금은 눈을 가진 미인이었지요. 19에 시집왔으나 1년 만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작은 농장을 홀로 꾸리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한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사회적 관습과 젊은 나이에 피어나는 외로움과 욕망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밤을 고뇌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화연은 농장에 힘 좋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녀는 산 너머 절에서 자란 고아 청년, 무쇠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힘이 장사이고 성품이 우직하기로 이름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우리 집 머슴으로 들여야겠구나.
그렇게 21살의 청년 무쇠가 화연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무쇠는 이름처럼 단단한 몸을 가진 사내였습니다.